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특히 화학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유가 정말 잘 보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게 너무 칭찬으로 시작하네. 했었는데 센터장 하고 나선 다 브로더하게 보는데 네네네. 일단 그래도 제가 원래 했던 화학 정유, 뭐 원유, 원자재 이런 네, 쪽으로는 계속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화학도 막 2차 전지 산업까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보시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근데 우선은 네. 최근에 좀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예. 우상향하고 어제도 있고, 80% 계속 넘었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네. 지금 3대 유종이 다 이제 80달러대 넘어섰죠. 네, 예, 예. 특히 브렌트유가 막 86달러 막 이렇게 가기도 네. 하고. 유가가 이 강세를 보이는 원인부터 한번 좀 짚어 주실까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 수요 공급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재화 용역도 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죠? 네. 금리를 2년 동안 올려왔고 예. 그 후유증으로 기업이라든가 가게의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으니 네. 경기가 올해 더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원유 수요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네. 근데 유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 이유는 결국 공급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공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가 단순히 그냥 뭐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내 차에 기름값이 오르게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노이즈가 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만약에 유가가 어느 날 갑자기 90불로 갑자기 뭐 일주일 동안 상승해서 했다 그러면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는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는. 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또 우리 뭐 대출 부담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도 또 악영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원유 가격이 오를 거를 베팅해서 원유 선물을 구매하거나 원유 선물 ETF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당분간은 좀 강보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잠깐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미완결 유정이라는 건데 네. 사실 또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DUC라는 게 뭐냐면 develop, but 쉽게 말하면 아직 개발은 했는데 아직은 개발이 uncompleted. 디벨롭 됐지만 아직 언컴플리트 완공되지 않았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원유를 시추할 때 수직으로 시추를 하면 예. 기름이 있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원유가 이렇게 밑땅 속에 깊이 박혀 있다가 원유를 갑자기 뽑아내면 그 공간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그죠? 이 안에 어떤 압력이 있었던 안에서 압력을 빼면서 원유를 뽑아내면 요 안에 빈 공간 생기면 하중에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유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어렵고 발견한 다음에는 보강 공사를 해야 돼요. 원유를 캐면서 계속 뭔가 힘을 박아줘야 된다고요. 네네네. 그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유가 있고 얼마든지 캘 수 있는데 예. 일단 유가를 보면서 캘까 말까 고민한 원유 유종들을 미완공 유종이라고 보면 되죠. 어허. 근데 이 미완공 유종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엷은 하늘색이 미완공 유종인데 네. 미완공 유정이 작년에 이렇게 계속 줄어왔어요. 예. 그죠? 네. 2020년부터 코로나 직후에 2020년 한때는 보시면 이게 뭐 9,000개 넘다가 지금 뭐 5,000개 미만까지 빠졌잖아요. 예. 왜 미국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미국의 동기간 동안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예. 그럼 미국은 또 원유 생산을 왜 늘렸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유가 잡으려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작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 빈살만을 만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각오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약간 좀 박대에 당했죠. 박대겠죠. 문전 박대는 아니지만 박대는 박대.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의별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중국을 오히려 좀 계속 껴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안 잡히니까 미국은 오펙에 대해서 감산하다 보면 미국 스스로 증산을 하기 위해서 네. 미완공 유정을 계속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올해 미국이 그러면 더 원유 생산 늘릴까요? 못 늘립니다. 이게 지금 EIA 추정치기도 하지만 미국은 지금 작년에 원유 생산량이 이미 1,30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고점 수준이고요. 거의 목에 찼다는 거예요. 예. 생산량에서. 왜 그러냐면 미 완공 유종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캘 만큼 캤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하려면 이런 미 완공 유종들이 쉽게 말하면 재고로 있어야 되는 그 재고가 바닥나고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완공 유종이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은 한계에 다다랐다. 근데 이거를 오펙도 알고 전 세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누가 늘려줘야 됩니까? 오펙이. 미국이 안 늘려주면 오펙이 늘려줘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오펙 이번에도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오펙은 오펙과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 900만 배럴, 오펙이 2,400만 배럴, 2,600만 배럴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는 감산을 의결했고요. 네. 그래서 오펙은 좀 더 유가가 강보합이 있게 원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그쵸. 어떤 재정 예산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유가는 지금 바로 100불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80불에서 적어도 88불 이 사이에서 강보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미국에 뭐라 해야 되나 잠재되어 있는 그 원유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셰일가스도 있고 맘만 먹으면 계속해서 더 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퍼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1일 시추할 때 1,300만 시간이 많이 배럴이면 걸립니다. 시간도 더 많이 그러니까 걸리고. 1,300만 배럴로 해도 10년, 20년, 30년을 캘 수 있는 리저브드라고 해서 보유 매장량이 있고요. 네. 근데 원유 시추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땅 속에 있는 원유가 물일 수도 있어요. 음파 탐지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은 성공률이 높지만 이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원유가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 시추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관공사, 설심을 박아주면 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유를 캐면 저장소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오지에서 원유를 캤으면 저장소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더 캐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원유 증산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의외로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막 좋아지진 않지만 유가가 강보합이 되는 이러한 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하. 증설을 하려고 해도 마음 먹고 늘린다고 해도 그거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하. 네. 증산을 위해선 증설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네. 힘의 균형은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오펙의 감산과 미국의 증산이 조금 이렇게 대등하게 맞아왔던 건데 네. 이 힘의 균형이 오펙의 감산으로 좀 기울 수 있다라고 혹시 이미 보시는 기운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가가 기울었다. 가격은 모든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70 선일 때는 어느 정도 맞았던 거고 $80 선까지 올라온 거는 힘의 균형이 오펙의 감산으로 아니 더 기울었다. 70달러에서 80달러까지 계속 3달 동안 4달 동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그건 힘의 균형이 자꾸 기우는 속도죠.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당분간은 80불에서 90불 사이에서 계속 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100불은 왜 안 넘습니까? 100불 넘어도 가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원유 수요가 가격이 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아껴 타겠죠,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가격이 천정부지를 못 오르는 이유는 오펙도 알아요. 오펙도 적정 원유선에 대해서 얘기는 절대 안 해주지만 예. 90불 내외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연비 얘기하고 대중교통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둔화가 있고요. 가격이 오를수록.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 가격을 개별적으로 좀 깎아주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OSP라고 말이 있는데 독자들이 너무 복잡한 말을 할까봐 제가 안 쓰고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고해 보통 주는 거 두바이 가격으로 사우디가 파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좀 붙여요. 그거를 사우디의 공식 공급 가격이라고 그래서 네.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의 약자인 OSP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 OSP가 매월 고시되고 있어요. 블룸버그나 이렇게 보시면.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OSP가 플러스 3불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플러스 3.8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바이 가격이 90불이면 나는 두바이 가격에 93.8불에 붙여서 팔 거야. 네. 이런 뜻인데요. 예. 요즘은 뭐 플러스 1.3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OSP를 좀 깎아주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도 올랐지만 자기가 이제 사우디의 가장 큰 시가총액 기업이 하나 상장돼 있죠. 아람코요. 아람코. 그 예. 아람코가 추가 IPO를 지금 계획 중이에요. 추가 IPO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있던 것이 만약 발행 주식 수가 100주면 10주만 상장한 거죠. 아하. 그래서 추가 IPO를 할 건데
그거를 작년 말에 하려다가 또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게 런던에 할지 뉴욕에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런던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 타다왈 지수라고 사우디 지수에만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코라는 기업, 거대 기업은 사우디의 타다왈 지수에만 상장돼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런던에 상장할 것 같긴 한데 일부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치가 오르려면 결국 기업의 매출액은 P 곱하기 Q잖아요. 예.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는 올랐으니까 P는 올랐는데 Q를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사우디 OSP라고 하는 좀 할인을 좀 하면서 아시아 시장 쪽에도 늘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펙이 와라는 거. 오펙보다는 오펙에서 가장 뭐 영향력이 큰 국가는 사우디잖아요. 네. 사우디가 원하는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90불 내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런 OSP 할인이나 뭐 어떤 감산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아람코 상장 이후에는 약간 증산이나 아니면 약간의 동결이나 증산 쪽으로 무게가 기우면서 유가를 다시 뭐 80불, 90불 사이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상반기의 유가가 좀 강보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람코의 추가 상장 앞두고 일단은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있고 네. 거기에도 이제 미국이 공격적으로 증산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에 와 한계 있고 왔죠. 예. 속도도 못 따라가고 네.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동안에도 많이 네. 대응을 했던 거 하나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막 방출을 하면서 네. 가격 방어를 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불안한 시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 전력 비축률은 말 그대로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률잖아요. SPR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잠깐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네. 이 오른쪽 그래프가 전력 비축률 재고예요. 미국의 단위는 이제 100만 배럴이란 거고요. 네. 보시면 83년도면 40년 전인가요? 예. 하여튼 그때는 300만 배럴, 100만, 3억 배럴의 전력 비축률을 갖고 있었어요. 예. 냉전 시대였습니다. 당시 예. 냉전 시대. 냉전 시대.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풀리고 인구가 늘면서 이 전력 비축률가 7억 배럴, 8억 배럴까지 이제 2009년, 8년까지 늘어났죠. 근데 올해 보세요. 코로나 직후에 2020년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40년 수준이에요. 40년 전. 맞잖아요. 40년 수준으로 감소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풀어서 유가를 안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 뭐 이게 쟁여놓는 것보다 뭐 전쟁 가능성도 없고 하니 이거라도 풀어서 유가를 좀 진정시키자. 당시에 2020년 이후에는 원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21년 이후에는 많이 이동을 했고 리오프닝 되면서.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났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우디 증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이 뭐 원유 증산을 위해서 미완공 유정도 많이 캤고 그런 것처럼 전력 비중도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전력 비중 이젠 채워야 돼요. 안 그래도 약간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재고 확보를 하려는 수요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전력 비중을 풀겠다는 거는 난센스고요. 미국은 지금 전력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채우면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천천히 채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축률은 이미 너무 많이 풀어놨고 네. 오히려 재비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원유 구매는 가격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고 싶진 않죠. 하지만 더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오펙의 감산과 미국의 증산. 근데 거기도 미국은 비축률 더는 못 풀고 네, 예. 오히려 재비축을 해야 되면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겠죠. 유가는 그러면 이제 강세 요인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100불 이상 왜 안 하냐면 그거는 이제 수요. 100불 이상 갈 사람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지금 뭐 예전에 극단적인 무슬한 단체들이 뭐 배를 공격한다든가 예.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휴전 협의를 자꾸 종용했는데 이스라엘은 격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기면 진짜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사실 최근에 러시아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 테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뭐가 나오면 유가 100불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시에는 쇼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FOMC에서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네. 거기에 가정은 미국의 PC 물가가 조금씩 빠진다고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주비지만 네. 모기지 금리. 그 다음으로 원유 유가예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렌트비, 유류비, 그다음 식품비 이런 건데 네. 유류비가 폭등하는 순간 그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다만 이제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서 유가는 80%에서 90% 사이의 강보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국제 정세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튀어오를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어떤 그 폭격 이 네. 초반에는 생각보다 국제유가 많이 튀질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가 무슨 뭐 원유가 나는 지역도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또 시간을 두면서 이게 70달러대에서 80달러로 올라왔고 만약에 반대로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에 어떤 평화가 찾아온다면 네. 예.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면 예. 그러면 유가가 이게 진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아니면 그게 또 진정이 될 만한 요인이 별로 안 되는 그래도 거예요? 유가의 나쁜 뉴스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게 최소한.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좀 안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를 들어서 요르단, 그 다음에 뭐 이집트, 뭐 이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오일 쇼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70년대. 그죠? 그게 오일 쇼크가 왜 오일 쇼크인지 아세요? 그 산유국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왜 쇼크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가격이 일단 급등해서. 물가가 너무 그때 네. 당시 20불 안 하던 유가가 뭐 하루 만에 그러니까 8불 안 하던 유가가 20불 이상 막 뛰어먹었으니까 100%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1차, 2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네. 중동 연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거래하거나 수교한 날에 기름을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를 못 받았고 거기 한국도 거기에 변태용 씌워서 이제 미국과 수교가 있고 막 그러니까 한국도 수출을 안 하고 그래서 80년도 초반에 모 그룹, S그룹이 뭐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그룹사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와이스트리트 잘 안 보실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건 팩트니까. 아, 팩트니까. 팩트니까 이제 SK그룹에서 네. 쿠웨이트 원유를 전격 도입한 게 81년인가 80년인가 82년인가 그래요. 선재 회장께서. 네. 작고하신 최재룡 회장께서 이렇게 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일 쇼크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쟁이 없었으니까 유가가 그냥 괜찮은 건데 네네네. 뭐 화해를 하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화해를 안 하고 또 점입 가격이 되면 만약에 중동의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순간 유가는 걷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다행히. 그래서 자꾸 미국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 나지 말라고. 근데 그렇잖아요. 중재해도 별로 약발이 옛날만큼 안 먹히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중재안이 뭔가 효과는 있죠. 예를 들어 요르단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돌아다니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너네 오해하지 마라.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이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뭐 이런 전쟁들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화되면 유가는 좀 빠질 겁니다. 예, 그건 맞다고 봅니다. 다시 70불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런 좋은 뉴스 오면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또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제유가 전망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거니까요. 이게 항상 고정돼 있는 전망이 또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최소한 제 개인적인 가정은 80불에서 90불 사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일 거고 파벨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FOMC에서 3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정도는 미국의 지금 휘발유 가격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 레벨로. 네, 지금의 80불 초반도 감내할 수 있다. 미국 지금 유가가 갤론당 3.4불 정도 하거든요. 네. 제가 단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독자들도 좀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묻는 게 네네네. 배럴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배럴은 말 그대로 예. 우리 양주 좋아하세요? 위스키 같은 거? 뭐 와인이나 가끔? 위스키. 옛날에 네네네네. 거기에 저장 그죠? 그 오크통이 오크통. 매일 배럴로 부르거든. 굴리기가 쉽고 쌓기가 편하잖아요. 예. 오크라고 참나무로 만든 거. 그게 153배럴 정도 돼요. 153배럴 정도. 153리터. 예. 153리터 정도 돼요. 그럼 153리터는 어느 정도냐? 우리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 소나타라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풀리 52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3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휘발유량. 네네. 그것이 1배럴이겠죠. 대충. 예, 그게 예. 감이 오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배럴은 알겠는데 갤런은 또 뭐냐? 미국 여행 가니까 무슨 갤런당 얼마 이것도 머리 아파요. 뭐야? 막 그러는데 단위가 달라서. 갤런은 또 3.3리터 정도 됩니다. 1갤런에. 네, 1갤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환산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도심 지역은 많이 올랐지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3.3불 정도 해요. 1갤런당. 예. 3.3달러. 그럼 환율을 곱해보면 한 1,300원 하면 얼마일까요? 3.3달러 하면. 1,300원? 네. 3,600원?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 4,000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3갤런 정도, 3리터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4,000원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한 1,000원대 초반? 1,2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싸네. 우리 서울 시내는 1,500원 하죠. 1,560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모순은 있죠. 우리 개솔린은 특별소비세로 해서 세금이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750원에 800원에 살 수 있는 기름을 800원 세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1,200원이라니까요. 미국은 원유 국가입니다.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산유국이 1,200원 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봐요. 거기서 세금이 있겠지만 세금은 우리보다 낮아요. 40%, 30%인가 해서. 네. 그거 뭔가 지금 공정도 있고 뭔가 비싸진 거거든요, 원유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도 전년 동기 상당히 대비로 불편해진 봐야 거죠. 되고. 네. 예. 연비도 안 좋은 국가에서 사실은. 하여튼 그러니까 그 기름값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에서도 한 배럴당 $8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네, 감내할 있다라고 수 보는 있습니다. 거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90불 이상 가면 저는 조금씩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불 이상 가면 연준이 2회 인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유가가 90불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90불 예. 이상에서 한 3개월 이상 가버리면 후행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월부터 3월 유가가 그래도 올랐지만 80불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당분간은 이 수준에서 좀 80불대에서 좀 강보합이 될 것 같고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3회 정도로 인하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상상인증권 리서치의 뷰고요. 네.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네. 이제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네. 또 유동성이 조금 풀리게 되고 네. 국제 유가는 또 상승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도 상반기보다는 작년 말에 원유 가격 추정했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유가가 좀 더 오른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좀 요 그림을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저희들이 이미 작년 말에 낸 자료인데 그 과거 이 과거란 게 보시면 1984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2024년까지 보면 유가가 강세가 되면 무조건 긴축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러면 후행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유가가 다시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하는 이런 꼭 사이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유가가 강세인데 네. 여기서 뭔가 틀어진 게 있어요. 일단 긴축은 했어 우리가 3년 예. 동안. 네.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이 목전에 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유가가 약세가 아니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달라지는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고용이 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경제학자들의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런데 유가가 약세가 아니라 유가가 일시적으로 강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적 요인인데 사실은 여름 이후로는 어떻게든 경기가 둔화되면 유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 다시 80불 초반에서 70불 후반으로 좀 빠질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유가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이나 횟수가 예상보다 크지 않으니 유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강세까지는 아닐 것 같다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분기 때 유가가 80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6월 네. 말까지. 그러면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3분기에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뭐 70불 중반, 뭐 후반 정도로 약간 2, 3불 정도 하락을 하고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6월 이후로. 그런 다음엔 다시 조금씩 이제 80불 초반으로 올라가는 80 초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8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가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은 경기가 후퇴되면 유가가 좀 빠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경기 후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서서히. 공급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는 없으니 유가는 당분간은 좀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유가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6월, 7월, 8월 중에는 좀 77불, 76불까지 빠질 수 있어요. 경기 둔화되면. 예, 경기 둔화. 근데 경기 둔화 심하진 않는 거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뒤에 조금씩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도 좀 끈적끈적, 올라도 좀 끈적끈적.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이상한 기현 현상이죠. 원래 지금쯤 정적으로 60불대로 빠졌어야 돼요. 경기가 침체되는 게 맞고 그리고 공급에 문제가 그 없으면 기준의 현재의 기준금리라면 그렇죠. 5.5% 기준금리라면 60불대가 맞아요. 60불대가 맞고 그러면서 경기 호텔을 반영해 60불대로 빠졌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70불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80불 초부 중반이니까 이게 좀 난센스죠 사실은 이것도. 뭐 미국에 또 재정 지출이 또 많아서 그런 영향도 또 그런 있을 것도 분명히 테고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또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고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저는 좋아서. 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고용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화학과 정유 섹터를 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원자재를 했지만 제가 센터장이 된 게 이제
2022년 8월부터 리서치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후배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하면 결국은 예전에는 경기가 나빠진 데야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 사람을 자르잖아요. 네. 맞잖아요, 사실은. 네. 경기가 나빠져야 사람을 자르는데 우리가 그렇죠. 어땠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감원 뭐 이럴 틈도 없이 다 뭐 했냐면 격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20년 상반기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상반기 코로나가 빵 터지자마자 뭐 사람 자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격리부터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자른다고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 이게 방송이니까 네네. 사람을 감원해야 되는데 예. 감원을 하려고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21년도에 감원을 하려고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라서 오히려 수요가 좀 살아나고 막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감원식을 놓쳤어요. 예. 근데 그 후엔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이 모자랐고 물가 뭐 미국에 쉽게 말하면 서비스 종사자들을 부랴부랴 또 채용해야 되는 시기가 또 왔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고용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와 고용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저는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유가와 금리도 예전과는 잠깐 시차나 이런 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독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는 증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단 유가가 100불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 유가는 당분간 80불 초반에서 80불 후반에 어떤 강보합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3회 인상에 대한 요인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데 만약 유가가 90불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독자가 계시다면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 확률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예. 어허. 확률은 낮지만 항상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는 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좋습니다.